0.78 작년 한국 합계 출산율입니다. OECD에서 압도적 꼴찌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정책과 제도가 쏟아지는 탓에 복잡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어서 못 받으면 몰라도 몰라서 못 받으면 얼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 당사자인 제가 직접 1타 강사로 나서볼까 합니다.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70회 2부는 그게 뭔데에서 우재씨와 함께 원주의 육아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재씨, 예. 결혼하실 겁니까? 결혼이요? 네. 저는 이미 저 자신과 는 모르겠고요. 근데 결혼을 뭐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요새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네. 결혼이라는 게 아직도 먼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네네. 그것은 개인에 따라 너무 달라졌다 이제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20대 후반, 뭐 20대 후반도 아니겠죠. 20대 중후반만 돼도 결혼을 의뢰해야지 하면 지금은 개인별로 이제 차이가 너무 생겨버렸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돼도 너무 먼 얘기 같고 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당면한 얘기가 됐고 이미 한 친구도 있고 이제는 개별적으로 이제 달라지지 않았나. 어떤 한 시기가 되면 결혼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로 따져본다면은 굉장히 아직은 결혼이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이러다가 뭐 한 40, 50에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별로 모르겠어요. 내적 고민 중입니다. 명확한 결론 못 내리겠네요. 그런 것들이 앞서 저희가 오픈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과도 비슷하게 합계 출산율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유와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제는 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점점 개별화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죠. 뭐 이렇게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냐, 저출생이냐, 한국은 그러니까 뭐 다른 국가 사람들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선진국들이 그렇게 뭐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 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마다도 차이가 생기는 것일 거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는 뭐 결혼도 지금 잘 안 하려고 하는 세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 뭐 아이는 더 이제 뭐 굳이 낳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죠. 뭐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은 그 하여간 힘든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 이 여파가 뭐 결혼이 됐든 뭐 소위 출산이 됐든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고 어떡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맞아요.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도대체? 어쩔 수 없어. 다들 자기 탓은 아니래요.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낳는 어떤 생각? 또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아이를 뭐 이제 낳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정책과 제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 얘기했지만 16년간 280조 원이면은 이건 기타 어느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여된 예산인데.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이 280조 원이 또 과장됐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분류를 너무 넓게 잡아서 이것이 과연 저출생 예산인가 싶은 것까지도 너무 경우도 많다. 뭐 이런 게 있어서 280조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건 사실이죠. 언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여러 정책과 제도도 쏟아졌던 게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결국 갑자기 결혼을 해서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그 부부가 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정말 0부터 검색을 해야 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 정책이 지금 1부터 100까지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뭐 파워 J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책을 이제 혜택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럼 올해부터 아이를 가져보자 이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뭐 냉소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가지고 과연 이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또 그 얘기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많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도.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은 정말 혜택이 있는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언제 결혼을 해서 네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럼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이제 공부를 해둬야 지금 알아둬야 나중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흐름 같은 걸 좀 이제 캐치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쭉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원자는 척 70회 2부 그게 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자, 제가 원주에 있는 다양한 육아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조사하고 보니까 약간 크게 3가지 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뭐 육아라 그랬을 때 이제 큰 차원에서는 어쨌든 육아를 하기 위해선 아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관한 임신 지원 정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 그 과정에서의 출산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의 양육 지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이게 제가 모든 정책을 다 넣은 건 아니고 이게 그 중에 핵심적인 정책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싶은 걸 넣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지원. 임신 지원의 첫 번째 정책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풍진 예방 접종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제 건강을 좀 체크해주는 그런 정책 같네요. 그래서 뭐 대상은 예비 부부나 첫 아이 임신 전 부부. 그래서 이제 꼭 뭐 아이를 임신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예비 부부까지도 포함된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연중에 이제 계속 이건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예비 부부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커플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게 아마 그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예비 부부를 봤을 때 아니면 뭐 이제 뭐 6개월 내에 결혼할 그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서류상으로 이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본인들이 그러면은 그냥 뭐 예비 부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어떻게 검증하겠어? 그 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뭐 청첩장을 가져와 달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진짜 원초적인 증빙자를 쓰네. 그러니까 그게 예비 부부는 좀 그렇게 주택 대출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증빙을 좀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여간 방법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예비 부부. 근데 아마 요 정책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부당 수급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걸로 어쨌든. 그리고 이게 뭐 정말 이게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좀 돕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높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의 그런 항목을 좀 살펴보면은 빈혈, 뭐 혈액형, 간 기능 검사 3종, 그다음에 비형 간염, LDL, HDL 뭐 이런 게 총 콜레스테롤 관련된 뭐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독, 에이즈, 그다음에 요단백, 요당을 체크하는 뭐 요 검사 이런 것들을 아마 이런 건 뭐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하는 그런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함께 그런 건강검진은 그런 해당하는 항목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풍진 예방 접종이라고 있는데 풍진? 제가 그래서 풍진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이걸 검색해 보니까 약간 3일 홍역 뭐 독일 홍역 이렇게 불리는 홍역? 네, 홍역에 비슷한 증상을 내비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임신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느냐를 살펴보니까 이게 풍진이 만약에 감염이 돼요. 임산부가. 근데 그러면은 임산부에게는 크게 이렇게 뭐 증상이 엄청 심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임신한 아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풍진이 아이가 기형아로 발생될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임신한 아이에게 태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기다 보니까 이 풍진을 예방하는 예방 접종을 함께 지원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따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풍진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풍진 항원 항체 음성 결과지가 필수로 지참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 임산부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임산부 이 정책 자체는 뭐 임산부가 이제 기형아 출생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풍진 예방 접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임신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네. 사실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난임 때문에. 네. 그래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 부부라고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1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서는 인공수정 난임 부부 시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체외 수정 같은 경우에는 신선 배아를 최대 9번 할 수 있는 그 지원, 그다음에 동결 배아는 최대 7번. 그리고 인공수정은 최대 5회 할 수 있는 시술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저희가 무실동원 지검에서였나요? 지난번에 김지연 네네. 이제 꺼냈던 게 이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왜 소득 기준을 두느냐. 이게 사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기준을 아예 두지 말고 모두가 이거를 받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결의안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 정책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보건소에 방문 신청을 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 지원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법률혼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난임 부부에게도 지원을 한다는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지금 또 출생률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부의 이해관계와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또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사실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자면 혼인에 얽매이지 말고 아이를 낳고 싶은 커플이라면은 뭐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도 박스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난임 부부가 아니라 난임 커플 시술비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프랑스는 그렇기 때문에 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뭔 제도요? 박스요? 네, 박스 제도라고 그게 이게 지금은 그 약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동거인과 관련된 가족 제도를 규정하는 그 제도예요. 근데 그걸 그게 박스 제도라고 약자로 해서. 네. 근데 거기에선 이제 어떤 성에 구분되지 않고 어떤 파트너십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뭐 동성 부부라든지 뭐 이런 사실혼 부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역시 불란서의 어떤 정책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뭐 그런 다양한 어떤 가족의 형태를 또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도 좀 없애고 말이죠. 이런 부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좀 인정하는 식으로 이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로 지금 좀 더 전향적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산전 관리 그 제도인데요. 지원 정책인데 요거는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미 임신을 한 상황. 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자 보건 수첩을 발급하고 그다음에 등록 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모자 보건 수첩은 말 그대로 수첩인가요? 네. 요거는 이렇게 뭐 우리가 산부인과를 가도 이걸 발급을 해주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육아 카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의 주차에 따라서 검사한 내용들을 조금 기록하고 그런 카드 수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엽산제가 사실은 임신 전부터 먹어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임신 1부터 시작해서 12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엽산을 먹는 게 아이의 태아의 성장과 관련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엽산제를 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철분제 또를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기 필요한 때문에 뭔가 이런 뭐 영양제 이런 걸 공급해 주는 거군요. 계속 그런 것들을 좀 그 철분제는 임시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성 검사라 그래서 임신 8주부터 10주의 산모의 어떤 건강 검진들, 앞서 얘기했던 신혼부부 건강 검진의 항목들과 비슷한데 뭐 빈혈,
혈정 매독 검사, 그다음에 혈액형, RH형, 그다음에 B형 간염, 에이즈, 소변 검사 이런 항목들이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러니까 임신 전에 건강 검진하는 거였다면 이제 임신 중일 때 건강 검진도 한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풍진 예방 접종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신 중일 때도 풍진 예방 접종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주시 공영 주차장 할인 스티커. 공영 주차장 할인까지. 주차장이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이제 저희도 요 정책을 같이 받았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다니는 산부인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지는 않았는데, 뭐 엽산제라든지 철분제 지원을 같이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공용주차장 할인 스티커도 여기서 같이 받았어요. 아니 뭐 대중교통 할인 뭐 이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엮여가지고 교통을 말이죠. 네. 근데 아마 여기에서 아마 할인은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따로 그렇게 대중교통은 근데 그 산모 뭐랄까 스티커 같은 걸 줘요. 약간 산모 스티커가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표시 그게 있어서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마 뭐 버스에 있는 뭐 임산부석이라든지 이런 데 앉아 있을 때 뭐 그런 논란들도 많잖아요. 뭐 임산부가 아닌데 뭐 앉아 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뭐 나오라 그랬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임산부를 많이 보거든요. 지하철과 버스 타면은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쨌든 제가 본 건 그렇다고요. 어쨌든 이 스티커를 줌으로써 좀 이제 뭐 굳이 표현하진 않더라도 참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회라는 게 우리가 참 그러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원주 버스가 참 말이죠. 이게 거의 제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에 나오는 구조버스급이란 말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임산부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도 좀 안전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런 교통 문화까지도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니 물론 뭐 아주 잘 운전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신데 랜덤 픽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중요한 정책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요게 아마 근데 요 할인 스티커가 그냥 출생뿐만 아니라 출생 100일까지인가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아가 태어나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다니긴 했는데 근데 뭐 한편으로는 요 공영주차장 할인 스티커가 있다고 다 할인을 받는 건 아니고 그래요? 그 임산부가 동석해야 되는 건죠. 그러니까 이게 임산부 할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저 혼자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가서 이거를 얘기해도 할인을 못 받아요. 그리고 가서도 뭐 사전 할인이나 이렇게 차량 등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임산부 할인 뭐 스티커 있어요. 아니면 뭐 임산부 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할인 처리를 해주시는. 그럼 뭐 제도 취지가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실질적으로 할인받은 게 임신 기간 뭐 그 100일까지 포함해서 2번, 3번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막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이용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를 뭐 정통시장을 가거나 이래도 저 혼자 가서 사오고 이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동승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산부인과를 가면 산부인과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영 주차장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근데 저희는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유용하게 활용하실 분들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없는 것보단 당연히 그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산정 관리를 좀 지원해주는 정책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임신 지원 항목에서 좀 마지막 그 지원으로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예 이제 이거는 뭐 돈을 지원하는 거네요. 그래서 임신 출산인데 출산에는 뭐 유산 및 사산까지도 좀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 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태아, 그러니까 첫째는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14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그 유효기간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아의 진료비를? 아이의 그러니까 진료비를? 임신했을 때부터 신청은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임신이랑 출산 때 만약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2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은 그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이 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영아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아니요,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영아도 되고 임산부도 되고.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생 2년까지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됐던 내가 됐던 네네. 그래서 이게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가 2명인 거죠. 그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영아의 진료비를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폭이 넓어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뭐 현금 지급이 아니라 국민 행복카드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는 거라서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근데 저희는 이게 임신 기간에 발급을 받아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매번 진료를 볼 때 초음파를 같이 보니까 그 비용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금액이 좀 크게 들어갔던 게 아이 기형아 검사 이런 것들은 또 금액이 좀 커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저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건강보험이 되는, 그러니까 배도 비싼 거예요? 되는 게 있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10달이면은 그 정기 검진은 건강보험 지원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외에도 갈 일이 많아져요. 뭐 갑자기 뭐 출혈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야? 그러면 이 바우처로 다 결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다 비급여로 되니까 그다음에 또 뭐 기형아 검사나 이런 것들도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그 비급여의 틈바구니를 어떻게 보면 메우기 위한 정책인 건데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한 거의 태어나기 한두 달 전쯤에 끝났어요. 왜냐면 이때 다 돈이 소진이 돼가지고 이게 출산 진료비는 안 되는 거네요. 거의 사실상 그렇죠. 임신 진료비만 임신 진료비로 저희는 다 그게 됐던. 그래서 그렇겠어요. 저희에게 있어서 약간 뭐 다행이었던 정책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원주사랑 그 행복카드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100만 원 충전되고 이랬으니까 근데 금액을 좀 넉넉히 충전해놔서 뭐 저희가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또 10% 할인된 금액으로 또 결제하기도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참 금액이 훨씬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거 정기 검진만 이렇게 급여 항목이 되고 사실 아이 걱정 때문에 진료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변수들이 터질 것이고 그런 걸 대비하려면은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정말 생활과 밀접하게 필요한 돈일 텐데 저는 공영 주차장 뭐 할인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예산을 좀 더 폭발적으로 투입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 검사는 뭐 요 정도 항목이고요. 정확도가 뭐 이 정도입니다. 뭐 근데 이걸로도 다 검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게 검진이 안 되는 그렇게 말하면 하라는 거잖아 이거. 아니요? 거기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럴 사람이 10명 중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아니 내 아이인데 그리고 또 특히 첫째 아이인 경우는 더 걱정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처음 된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출혈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100만 원이 이렇게 뭐 100만 원만 봤을 때는 되게 큰 금액 같은데 그렇게 이거는 정말 뭐 그렇게 크지도 않다. 왜 이런 데서는 이 통 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데다가 뭐 280조 중에 좀 많이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하여간 뭐 그렇네요. 이게 좀 경험하신 내용하고 이렇게 좀 맞닿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 검진을 받거나 맞닥뜨리면 했을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쨌든 임신 지원에서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책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출산 지원. 이제는 이제 출산 지원을 한번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지원에서는 맨 처음에는 이건 최근에 이제 작년에부터 시행된 그 정책인데요. 첫 만남 이용권. 이라는 그 정책인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좀 시행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아 2년생부터 그래서 출생 시 1회 지급되는 어떤 뭐 지원 정책입니다. 근데 요거는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어떻게 보면 주는 거군요. 출산 뭐
축하금 같은 개념이에요. 200만 원. 네. 근데 이것도 역시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그렇죠. 뭐 현금으로 줄 리는 없습니다. 바우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쓸 수 있는 곳이.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과는 조금 다른 거는 그 진료비 지원은 그 진료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의 위생업종. 근데 여기에서 미용실과 이용실을 제외해요. 그러니까 거기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쵸. 그리고 레저 업종, 뭐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그다음에 면세점 등을 제외한 요것만 제외하면 온라인을 포함해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재난지원금 비슷하네요. 사용처와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 네. 그거보단 좀 더 타이트할 수는 있어도. 네네. 근데 이거 왜 업종 제한을 두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는 있겠지만 네. 이거 뭐 그냥 축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지원하는 이유는 어쨌든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니 뭐 성인용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둘째, 셋째까지 첫째를 낳아보니 둘째, 셋째 낳아야겠다 해서 네네. 그 일환으로 성인용품이나 뭐 이런 걸.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관료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한 그쵸. 행정적으로. 네, 너무 이런 뭐 사행 업종에만 뭐 아니 뭐 도박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돼. 도박했거나 뭐 이러지 말라.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게 뭐 어차피 그냥 이 출산을 축하해서 준다는 건데. 물론 그러니까 마사지 같은 위생업종 마사지를 왜 제외했는지 뭐 크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보면은 물론 마사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출산하고 나서 붓기를 빼는 데 있어서도 마사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마사지 종류가 좀 다르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한 마사지는 뭐 좀 어둠의 마사지 세계일 수도 있을지 뭐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다양한 그거 외에도 뭐 우리가 그냥 그 조리원에서 받는 마사지 외에도 계속 마사지가 필요할 수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모르겠네요. 뭐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아마 뭐 제도가 통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뭐 저는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정했을까? 제외되는 항목들이 뭐 사행은 뭐 이해가 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거는 잘 뭐 그리고 레저도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기면 그게 또 그러니까요. 뭐 기분 전환도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아이를 위해서만 써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근데 글쎄요. 임용실 제외라서 임용실에서는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어. 뭐 하여간 가끔씩 전 이런 아쉬움이 든다. 어쨌든 이 정책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네요. 이거는 뭐 낳으면은 다 준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요 지원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은 부분도 있다 그래요. 왜냐면 지자체에 따라서 출생 축하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출생 축하금의 그 금액이 좀 큰 지역들이 있어요. 뭐 다른 지역에 따라서는 뭐 군소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첫 만남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금액을 줄이거나 그 출생 축하금을 금액을 줄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조금 비판을 받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섬세하게 좀 고려하고 정책을 설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이 좀 아쉽고 이 돈을 늘려야겠네요. 그럼 1000만 원 이용권들 뭐 200이 아니라 좀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두 배, 세 배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라서 근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다 보니까 그렇죠. 슈아는 해당이 안 된다. 슈아는 2달 차이로 너무 아까운데요. 네. 2021년 10월생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정책 중에 딱 이런 22년 기준 이제 아무래도 뭐 새 정부가 그때 들었어서 그런지 몰라도 1년만 좀 어떻게 더 해주면 안 돼?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천만원 이용권 정책이 그렇게 또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출생 축하금 원주에도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부모에게 다 지급하는 거 아니고 부 또는 모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한 명한테만? 네네. 그러니까 가구당 하나네요? 네, 가구당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첫째아는 30만 원, 그리고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 요건 현금입니까? 이건 현금입니다. 이거 원주에서 주는 거죠? 원주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대표 정책이죠. 많이 홍보하고 현금이었구나 이거. 현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출생한 걸 축하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쏴주는. 네. 좋아요. 그래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출생 신고 시에 뭐 진짜 서류가 출생 신고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 서류 해서 다 이런 신청 관련된 걸 다 한 번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네. 못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네네, 다 받을 수 있도록 네. 일괄적으로 주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아마 그 달 아니면 그 다음 달 그 기준일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25일에 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원주는 애초부터 이 출생 축하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30만 원 첫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정부가 주는 200만 원 물론 현금으로 주긴 하지만 원주는 조금은 영향이 머쓱한 금액이다. 크진 않다. 그렇네요. 네. 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뭐 후에 나오는 수당과 같이 합쳐주면 첫 달에 막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제법 합쳐지면 시너지가 난다.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원주에서만 시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 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네. 원주 아이 행복 청약 통장 지원 이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약 통장 만들어라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주 시에도 이게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 출생한 코로나 시국 출발과 함께 그때 출생 한 출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와는 여기에는 해당이 포함이 되죠. 됩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통장 저축 통장을 개설하는 거를 지원을 하는 정책이고요. 그래서 1인당 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면 5만 원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개설 비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신청은 농협은행 원주시청 출장소, 그 원주시청 안에 있는 그 농협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농협은행에서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게끔 하는 정책이죠. 뭐 수탁 기관 느낌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뭐 아무래도 이걸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 신분증,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기본 증명서 상세 각 일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도장이 함께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출생아의 도장? 네, 출생아 이름으로 아마 만들 때 도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법적 보호자의 도장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통장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통장을 만드는 것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5만 원 주면서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뒤에 자동 납부는 이제 부모님이 알아서. 그렇죠. 뭐 청약을 가끔 이렇게 해주시는 나중에 이제 선물로 주는 분들도 있고, 뭐 성인이 됐을 때, 그쵸. 20년 동안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 몰래 납부를 다셔서 자 선물이다. 너가 이걸 잘 써라.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그림을 또 상상해 볼 수 있어. 저는 아직도 청약이 없는데 큰일이 났다. 내 시계를 과거로 돌리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아마 이 주택 청약이 납입 금액이 최소 금액이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건 그 최초의 금액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5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납입하는데 원주시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5만 원.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도 굉장히 잘 좀 받았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가정에 방문하시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뭐 일주일, 2주일, 그다음에 뭐 3주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일까지가 최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금액에 따라서 시가 그 금액의 몇 프로를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뭐 전액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좀 지원금이 달라지는 그리고 이것도 첫째 아이냐 아니면 둘째 아이냐 뭐 셋째 아이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지원 그 비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늘어나는 건가요? 셋째일수록. 네네. 그래서 첫째 아이는 60%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절반. 네네. 그 정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거를 받았던 이유가 그리고 여기 신청 기간이 중요한데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2달 정도.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조리원을 갔다가 이제 나와서 굳이 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아야 될까 우리가 키워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한 20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가 한 20일
전후였어요. 그래서 20일까지도 아니고 한 열흘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열흘을 보내다 보니까 거의 거의 풍비박살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집안이. 남들이 왜 이 지원을 받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네요. 그 열흘 동안. 그리고 왜냐면 다 같은 조리원 동기 그 분들 이제 단톡방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바로 받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리원 퇴소하면서 바로 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뭐 2주 아니면 1주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열흘 동안 저희가 우여곡절을 몸소 겪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한 번은 해볼 법한 경험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필요성을. 그래가지고 황급히 보건소를 가서 여기 신청을 했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3주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침 9시에 오셔서 5시, 6시까지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아이도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집안에 필요한 어떤 뭐 반찬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게 해주시는군요. 거의 완전 거의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오시는 도우미 이모님 덕분에 잠깐 둘이서 외출을 했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결 저희에게 리프레시도 되고 좀 육아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생활의 영역에선 이게 정말 필요한 정책, 정말 와닿는 정책이네요. 그래서 아마 많은 그 육아를 하시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정책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전액 지원이 아닌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이게 또 약간 정책적으로 독특하다 그럴까 그렇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해서 계약서를 쓴 거를 보건소에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원금이 사후 정산이 되는. 이게 그러면은 출산하고 2달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총 이용하고 나서 이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끝나고 나서 제출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금액을 뭐 저희가 얼마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비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은 그 업체에 이제 바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시에서 이제 그 납부가 이루어지고 2달 안에만 신청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책의 수혜를 받아서 3주간 이제 오시고 나서 딱 그때가 이제 50일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와가 그때부터 이제 통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한결 이게 아슬아슬한데요? 기간이 좀 늘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90일이라든지. 또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취지 자체가 그 정말 영아를 부모들이 혼자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좀 특이한 경우가 제가 그래도 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홀로 육아를 할 경우에는 정말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이것은 하루하루가 삶의 정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찬도 해주시고 뭐 어떻게 보니까 반찬을 해주신다라는 건 밥도 챙겨주신다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그 긴급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딱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원포인트 정책. 그래서 이제 일단 60일 이내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많이들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육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늘어날 수 있다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기간 이후에는 이제 시의 지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 부담 100%로 해서 더 많이 이제 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적 문제, 인력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좀 더 늘어나는 게 좋다. 좀 야박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지원들 외에도 뭐 기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뭐 산모 출산 축하로 지역 농축산물을 지급하는 이게 이렇게 꾸러미가 와요. 이거 본 것 같아요. 보도 자료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 치악산 한우 국거리, 미역국을 그리고 좀 끓여 먹고. 뭐 이런 진짜 미역을 주는구나. 진짜 미역 줘요. 그다음에 뭐 토토미 쌀, 이런 게 지역 농축산물이 지급되기도 하고요. 뭐 농협에서 방금 가져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횡성한우는 한우 구이를 준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다르다. 원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지역별로 주는 꾸러미에 따라서 뭐가 다른지가 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우리 놀리려고 막 감자 주지 않습니까? 막 이럴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네. 좋은 농축산물을 주고 있다. 네. 지역의 농수산물 지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임산부, 임신 기간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요 정책들도 있어요. 요거는 뭐 계속 주는 건가요? 이게 그 한정되어 있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그건 전국 사업인데 그걸 신청할 수 있는 TO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연초에 굉장히 빨리 소진이 돼요. 그러면은 못 받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있대.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농산물이라는 거는 과일 지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자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신청해서 받으면 좋겠다라고 들어가 보니까 저희도 꽤 빨리 그 사실을 알고 저희가 연초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이걸 3, 4월에 그러니까 임신은 더 일찍 했는데 3, 4월 정도에 알아서 들어가면 이미 소진돼 있던 거죠. 이게 무료로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에 비해서 TO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네. 다 하나씩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요. 많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후 건강관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엄마의 건강관리 비용 그 진료비 지원을 또 해주는 건강검진 네네. 아까 뭐 산전, 네. 산중, 산후 다 이제 건강검진 네, 지원하는 또 거네요. 산후에도 계속 일정 기간 동안은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또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이런 진단 비용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라 그래서 이것도 진료비 지원, 그다음에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신생아 관련된 또 의료비 검사 이런 지원에 대한 정책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의료비 지원 같은 거 네네. 확실히 좀 많이 이루어지는 느낌이네요. 그렇게 출산 지원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출산까지, 그래서 출산 직후 이런 다양한 지원들까지 너무 벌써 힘들어. 여기까지 벌써 한번 왔는데 육아를 쭉 훑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국인 그러니까요. 씨의 지금 육아 일대기를. 네. 자 이제 본격 시작이자 이제 사실 지금 시작이죠. 이제 네. 지금이 시작이야.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이거는 아득합니다. 언제 끝날까? 뭐 출산은 언제 끝난다는 있잖아요. 맞아요. 육아는 언제 끝나? 이거는 아득한 세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그러면 기약 없는 이 기간을 뭘로 지원을 해줄 거냐라는 중요해요, 또. 부분에 있어서 양육 지원. 양육 지원은 크게 좀 수당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건 세 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모든 이제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수당이긴 한데 어린이집을 다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 가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좀 진행되는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아동 수당. 이거는 네.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그래서 모든 만 0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수당이고요. 만 5세면은 거의 저 초등학교 입학 직전 거의 직전, 뭐 7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때까지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2022년부터는 또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만 8세 생일 이전 달까지, 그러니까 만 7세까지 지원. 7세까지. 그러면 초등학교 한 1학년, 1학년, 2학년 그렇게 정도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현금으로. 네. 와. 이것도 현금으로. 네. 이런 건 현금 줘야지. 네.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이거는 뭐 워낙 또 유명한 정책이니까 확대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뭐 가정에서 요 혜택을 받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수당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 영아 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영아 수당은 이제 뭐 어린이집을 다니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월 30만 원 정도씩 이제 지원이 되는 정책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영아 수당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새롭게 좀 신설한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역시 수당이고요. 2022년이에요. 네, 절묘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좀 금액적으로 두 단계로 나뉘어져서 만 0세와 1세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나이에 따라 차등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만 0세는 이제 2023년 올해 기준으로는
만 0세는 70만 원. 월 70이요? 월 70만 원입니다. 월 70. 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1년 동안은 월 70 네네. 주는 거네요. 12번을. 네. 그리고 만 1세부터는 35만 원. 35만 원. 지급이 되고요. 반토막이 나버리네. 1년 만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근데 이게 더 확대됩니다. 금액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만 0세는 100만 원씩. 100만 원. 월 네. 100. 월 100. 야, 그럼 1200이네요. 1년이면. 네, 그렇죠. 그리고 만 1세는 50만 원씩 50. 네,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아 수당을 아까 대체하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확대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네. 그래서 만 0세는 가정 양육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을 다니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7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1세는 이제 집에서 네.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린이집을 다닌다 네. 이러면은 그 어린이집에 또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네,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군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보육료가 만약에 뭐 35만 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추가 결제하는 부분은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35만 원보다 만약에 보육료가 작다. 네. 그러면은 그 차익이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뭐 35만 원인데 어린이집 보육료가 뭐 20만 원이다. 그럼 15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차액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어쨌든 굉장히 어쨌든 이거는 다른 정책들 또 비교해보면 현금으로 또 액수를 어쨌든 많이 그쵸? 주는 정책 네. 이런 특징이 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것만 보고 봤을 때 아까 아동수당이랑 부모수당 합치면 네.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이제 만 0세일 경우에는 80만 원씩 매달 들어오는 거고요. 내년이면은 네. 얼마야? 내년이면 110만 원? 110만 원씩 이제 만 0세인 경우는 그렇게 들어오고 뭐 만 1세인 경우는 45만 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6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그럼 충분하냐? 네. 글쎄요.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누구는 충분하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뭐 가구의 어떤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나 이거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어떤 통상적인 어떤 중산층 이하의 가구에서는 이것도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더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런 출생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런 수당, 부모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부모 수당, 이게 부모 수당이 아니라 부모 급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네, 제가 아까 그 부모 수당, 그러니까 영아 수당을 확대했다고 소개해 주셨던 그 부모 수당이 부모 급여다 이름이 정확히 말하면. 네. 이렇게 좀 시작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아동 수당보다 더 많은 육아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좀 시행됐던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 여기는 육아 기본 수당으로 갔어요. 왜냐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출생 축하금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또 그런 경우가 많고. 뭐 대부분이 뭐 지역에 따라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을 주고, 근데 그건 일회성 지급인 거죠. 뭐 이게 매달 지급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이게 충분치 않다. 그걸 뭐 12달로 나누면 한 2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인 거잖아요. 200만 원 아무리 받아도. 그렇죠.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런 기본수당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을 하고, 여기에는 입양아도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출생아뿐만이 아니라 입양아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 다른 거는 입양아가 안 되는 거군요. 지금 보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출생아 대상으로 출산을 대상으로 좀 하는 거라서 아쉽지만 뭐 일단은 육아 기본 수당에는 포함된다, 강원도. 그리고 이 지급 기준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만 지급이 됩니다. 이게 입양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입양한 부모가 부모가 이제 1년 이상 그 강원도에 거주했을 시에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저희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슈아가 2021년 10월에 출생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2021년에 원주에 이주를 했어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강원도에 아닌 다른 도에 살다가 이주를 하려면 당장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1년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가 1년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만 하면 되네요. 네, 1년을 그냥 이제 거주하는 거 채우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부모가 다 거주할 필요도 없고 한 명만. 또는 한 명만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뭐 이렇게 직장이 또 다른 데 있어서 나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명은. 그래서 요게 이제 또는 뭐라고 표기가 됐을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굉장히 많은 이제 종사자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한 명만 오는 경우도 많았다. 뭐 이런 가정도 상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 다니고 저기 뭐 아내분이라든지 아이는 저 서울에 있는데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 기본수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다 고려한 게 아닐까. 그다음에 뭐 또 또는 뭐가 다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존 만 4세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50만 원? 네. 현금으로? 네. 이것도 꽤 많은 금액을 좀 지원을 했던 정책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지원의 금액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한 공약이었거든요. 이제 주창했었던. 그래서 만 8세 미만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2배 늘었군요. 4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매년 1년씩 좀 늘려서 2026년에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직은 아니고 26년. 네, 3년 뒤에. 네. 아마 근데 이게 2019년 출생아부터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2019년 계속 출생아가 이제 딱 만 4년 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만 4년 이후에도 근데 어차피 이거는 그럼 1년씩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저 웃음이 많으신 거니까 또 슈아는 또 다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확대될 것 같네요. 그쵸? 슈아의 한계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근데 이게 부모 급여가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70만 원 주는 거. 급여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 마련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만 0세는 부모 급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70만 원 그냥 그걸로. 네. 그러니까 만 0세는 제외하고 만 1세부터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부모 급여가 만 1세가 35만 원이었는데 그럼 중복으로 되는 겁니까? 네. 85만 원? 85만 원. 과감하게. 네. 그러면은 아까 아동수당까지 합쳐서 95만 원? 9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만 1세부터 아까 8세까지 늘린다 그랬잖아요. 네, 만 8세까지 다 5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만 1세부터 만 3세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만 4세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그러면 아마 8세까지 늘어도 20만 원 뭐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6세부터 뭐 8세까지는 아마 그렇게 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을 줄이나 어쨌든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만 1세 기준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한 3세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뭐 50만 원 지금 해서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100만 원 그 내외 아니면 적어도 70만 원 내외는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주요한 골자인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출생 신고 시에 많이 작성하는 중에 뭐 뭔지도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동수당 있고요, 뭐 축하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인하시면 돼요. 이런데 이게 수당이라는 말이 뒤에 붙지만 이게 다 다른 건데, 그렇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요. 일단 아까도 저 부모급여를 부모수당으로 하듯이 뭐가 뭔지가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도 육아 기본수당, 아동수당, 그러니까 이름만 이렇게 비틀어서 만들어낸 정책들이다 보니 사실 특징은 비슷하죠. 현금을 지원해주는 거나 월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해서 뭔가 좀 하면 안 되나? 이름을 합쳐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다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점이긴 그래서 하네요.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대 3개의 수당을 그렇네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하는데 근데 이게 2023년부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원래는 1년마다 요거를 다시 신청을 했어야 됐어요. 굳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거주하는 걸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이유. 기본수당은. 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은.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9월부터, 그러니까 그 생일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신청도 물론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을 하면 되긴 하는데 무슨 어플이 있대요. 강원도 무슨 어플이 뭐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을 신청하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뭐 그것도 신청도 내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내 위치 정보가 반곡 관설동인 걸 확인해야 그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어플에 그게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요. 어플이 위치 어플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어플은 그냥 열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왜 정확하게 아냐면은 제가 그때 다른 지역에서 그 생각이 나서 이거 빨리 신청해야겠다 해서 그걸 열었는데 위치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좀 너무 잠깐만 다녀올 수 있는 거잖아. 그 원주 너무 허술한 인증 방식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가 내 주민 등록을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신청을 꼭 그 지역에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집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휴대폰 위치 정보로 실거주를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요. 보육직책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아니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때. 아니 오히려 이런 사례가 벌어지네. 원주에 사는데 다른 지역에서 내가 신청을 못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래 버리니까 이게 그때 안 하면 또 까먹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겨우 신청했어요 진짜. 마감 앞두고. 이게 참.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다행히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최초 신청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1년마다 재신청을 할 필요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주민등록 변동이나 이런 걸 보면 되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실거주 확인을 못 한다면야. 그렇게 전산 처리로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일일이 다 못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니까 이제 없어질 텐데. 네. 행정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뭐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수당을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 0세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올해 기준이에요. 자, 올해 기준에 아동수당 10만 원 그리고 아까 부모급여 70만 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올해에 한해서 이제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에서 차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급여에서 이제 70만 원이니까 내년에는 원래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금액 중에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건 아닌데 20만 원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총 받는 그 수급 금액이 100만 원을 맞춰주는 겁니다. 100만 원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맞춰주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 이번에는. 부모급여, 육아기본수당 합쳐서. 그러니까 부모급여로 대체가 되긴 하지만 대체가 했을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이게 뭔가 만 0세가 가장 많아지려면은 구생은 또 100만 원 맞춰줘야 돼. 그래서 20만 원을 차액으로 이제 주인한다. 기본수당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지급에서 제외를. 그렇겠네요. 100만 원이 이미 뭐 맞춰졌으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만 1세 12개월부터 23개월. 이제 슈아가 딱 지금 요 나이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약간 다른 게 요거는 부모 급여를 이제 받는 2022년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슈아는 좀 달라요. 부모 급여를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아동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부모급여 35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50만 원 해서 총 95만 원을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 2세부터 만 4세까지는 만 그 3세까지는 동일하게 이제 아동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양육수당 이건 또 뭐예요? 뭔 수당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수당한테 불만이 아니라 이름을 왜 이렇게 다 헷갈리게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주는 건 좋은데 이름이 왜 이렇게 헷갈려? 이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 시 지급되는 그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급여 이전에 지급됐던 수당을 말씀을 드리는 건 거죠. 요거는 그러면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이제 이게 만 2세니까 이제 뭐 2021년생보다 더 밑에 있는 대상자들. 기존에 이제 받고 있던 이제 없어지고 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역사 속으로. 근데 이제 주던 건 계속 줘야 되니까. 혜택 계속 되던 사람들은 주는데 그 사람들 다 받고 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2022년 출생자 이후부터는 그 부모급여를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10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 육아수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총 70만 원. 총 70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만 4세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확대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아동수당 10만 원, 양육수당 10만 원,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30만 원에서 총 5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못 받았는데 네. 강원도 육아 기본 수당을 3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50만 원이 딱 확대가 되는 거죠. 맞춰진 거군요. 네. 그다음에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만 5세부터 7세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만 이제 그렇죠. 받고 있어서 20만 원씩. 내년이면 아마 육아 기본 수당도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 5세가 올해까지는 안 된다. 네. 근데 아마 내년에 만 5세 친구들은 만 6세가 될 거고, 만 7세 친구들은 8세가 될 거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계속 못 받는 친구들은 못 받고, 만 4세 친구가 5세가 됐을 때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걸리는 분들이 애매하게 걸리는 분들이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설명해주신 총액 합계는 이제 올해 기준, 올해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 정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50만 원 내외는 계속 지급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미취학 때까지는 50만 원은 보장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50만 원도 어렵게 마련한 지원이겠습니다만은 역시 뭐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국인 씨도 직접 겪고 계시니까. 네, 저희는 지금 아동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50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양육수당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한 70,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부터는 이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그 금액으로 이제 대체되니까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되니까 요거는 저희에게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달 60만 원씩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충분하진 않은데 그래도 강원도 기본 육아 기본 수당이 그래도 50만 원씩 들어오는 게 뭐 저에게 뭐 그러니까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육아휴직을 하면은 기본급의 80%에서 아마 또 80%가 들어오더라고요. 기본급의 80%에 80%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아니 기본급의 80%만 줄 거면 80%를 주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20 몇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달. 근데 기본급의 80%면 그거보다 훨씬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급의 80%에 80%이지 않을까. 뭘 떼나 봐요. 이렇게 또 세금 떼고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금액은 이제 6개월 근속 시 어떻게 보면 적립금인 거예요. 적립금이 한 번에 입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제도가 참 하나씩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해 보면은 기본 저희가 수익에 한 100만 원 이상이 빠지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만약에 이런 수당들이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수당이 있어서 더 아이 키우기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이거라도 없었으면 아찔 이거라도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막 더 풍족해졌다가 아니라 이게 있어서 그나마 최소한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생활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위 말해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아이 낳을 만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찔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수당으로 성격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던 사회 서비스의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계속 50만 원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뭐 50만 원이 80만 원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더 오히려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체감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지면은 똑같은 50만 원을 지난달에 받고 이번 달에 받아도 다르죠?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뭐 현금 지원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공공 서비스야말로 보편적으로 이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금이라는 거는 결국 시장 경제의 흐름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는 개인이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좀 특히 강원도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 어디였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저 강원도의 어떤 군인데 산부인과를 이제 지었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거기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애를 안 낳고 차라리 나가서 하겠다, 애초부터. 맞아요. 근데 반면에 네. 강원도의 또 다른 구는 산부인과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산후조리원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이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말 섬세한 설계라든지 아니, 섬세한 것도 아니지, 이건 너무 당연한 그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맞아요. 현금성 지원, 물론 현금성 지원도 중요합니다. 네네, 여기만 하면 장땡이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은 많이 하는데 뭐 저출생이다, 네네. 뭐 합계 출산율이 뭐 최저다, 그거에 비해서 아직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정책들을 보면 여전히 네. 네. 오늘 많은 정책을 소개시켜 주셨지만은 그리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그나마 갖춰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나마 네. 의료 시설들이 많으니까. 원주는 그래도 산부인과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도 그러니까 원주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나마. 네. 근데 다른 지역은 선택지조차 없어요. 그렇죠. 네. 저기 뭐 어디입니까? 저 강원 동남권이나 태백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은 뭐 원주까지 와야 될 판이에요. 사실 맞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저희 그 산후조리원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 제천, 영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물론 원주 기준 말씀해 주셨죠. 강원도 다른 시군까지도 좀 이런 인프라들이 어떻게 하면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네. 고민도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군 단위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목적이라면 시장 경제의 네네. 어떤 질서대로라면. 네. 근데 공공 서비스라는 건 당연히 어떤 일정 부분의 비효율을 감안하고 하는 거고 그게 네네. 공공 서비스인 건데. 아직까지도 뭐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의료원 뭐 이런 것도 아직 시장 경제 질서대로 운영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익성이 없어서 뭐 폐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 의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육아 정책도 이거 가지고는 오늘 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렇게 막 위기다 호들갑을 떠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해 네. 보이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년 정책 소개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 약간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액을 지원하는 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역시나 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280조 원을 쓰고도 뭐 이게 과장된 수치라고는 하지만 네. 별 실효성이 없는 그쵸.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이걸로 내가 그럼 둘째를 꼭 낳아야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첫째도 간신히 키우는 상황인데 지금 더 좀 화끈한 정책이 필요하겠다. 네. 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네. 함께 공부하면서 해봤던 것 같고 오늘 일타 강사님께서 이 시간 또 아주 네.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받고 있는 그 혜택을 받은 정책이 무엇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모르셨던 분들은 또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출생 신고하면서 다 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알긴 아실 텐데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아이를 이제 뭐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쵸? 나중에 만약에 네. 이제 아이가 생긴다든지 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한다. 네네. 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강원도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를 거냐 아니냐의 판단의 기준은 혹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육아 기본수당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금액이 굉장히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또 그런 건 좀 전국과는 다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공부해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육아 정책을 가지고 제가 일타 강사처럼 진행을 해봤는데 네. 다음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일타 강사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님이 휴강이 없으시네요. 연강을 하시네요. 네. 다음 주는 이걸 하시는군요. 정말 원조하는 척. 네. 지겹도록 말해온 드디어 등판합니다. SDGs, 스드즈, 네.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저희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뭐야? 뭔데 자꾸 지속가능 발전 뭐 네. 전가의 보도야, 뭐 치트키야 뭐야? 그게 뭔데? 그래서 그게 뭔데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원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위원이자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시민 수기위원. 네. 활동하시는 우리 구인 씨가 내일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일타 강사로서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맥락과 흐름에서 탄생을 한 건지 그리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시는 이
청취율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긴 하는데. 모릅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뭐 ESG, 그다음에 뭐 지속가능 발전, 그다음에 뭐 이런 지속가능 경영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환경 문제도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전과의 모도처럼 계속 등장은 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러게요. 참 이걸 들어주십사 말씀은 드리지만 재밌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정은지였습니다. 모두 안녕.